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회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양랑과 붕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모습을 한번 이 표지에다 담아봤습니다. 경복궁은 사실은 상당히 이 중국적인 이 건축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금정전까지 사실상 일직선으로 지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선의 전통적인 궁궐 형식인 이 덕수궁이나 창경궁 이러한 형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경복궁과 다른 궁과의 이 차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왔고요. 오늘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조선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을 들라고 한다면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라는 것은 중국, 명이나 청에 대해서 이제 4대 관계를 맺게 되고요. 교린이라고 한다면 여진이나 의회, 시암, 지금의 버마가 되겠네요. 뭐 시암이라든지 태국이죠. 죄송합니다. 태국과의 관계에서 이 교린 정책, 한 나라가 빠졌네요. 유구도 있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과 이제 교린 관계를 맺게 되죠. 이 4대 교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강해군의 중립 외교 그리고 이제 인조 반정에 의해서 강해군이 폐위되고 난 뒤에 이제 명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병자호란 그리고 전후 청과 일본과의 관계까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붕당 정치와 황국. 여러분들이 붕당 정치라고 그러면 이제 서인과 동인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을 만들어서 이제 정치를 완전히 자기 붕당에 맞게끔 우리식으로 한다면 정당이 되겠죠. 이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붕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그 정권이 무너지면 사실상 그것을 황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 환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피비린내가 나지는 않죠. 하지만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붕당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소위 말하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붕당 사이에 협조와 그리고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발달되었던 조선의 정치 문화가 황국을 통해서 완전히 붕당 정치에 아주 나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의 시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 초기 명과의 관계는 4대 외교였습니다. 이 사신단이에요. 조공 사신단이
이제 청이나 명으로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신단은 그렇게 큰 규모로 꾸려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건국 초에는요. 자,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이 건국 직후에 태조와 정도전이 이제 요동 정보를 재추진하게 됩니다. 앞서 공양왕 시대에 고려의 그 요동 정벌 논의가 있었죠. 거기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이제 건국을 한 직후에 사실상 명의 무리한 요구, 뭐 공료를 바쳐라, 뭐를 바쳐라, 어느 땅을 내놔라, 뭐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제 요동 정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명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태종 즉위 이후 4대 외교를 펼치면서 명과의 친선 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 태종이 4대 외교를 펼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이 4대 외교를 바탕으로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4대 외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조공과 책봉이 가장 전형적인 이 4대 외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공과 책봉은 사실상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외교 형식입니다. 그것은 조공과 책봉 체제를 통해 유지되고요. 형식적인 관계로 실질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공은요, 사신 파견과 함께 이루어진 경제적, 문화적 교류, 일종의 공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에서는 조선에서 사신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신단이 일단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 이 황제는, 청이든 명이든 황제는 하사품을 내려야지 됐죠. 그런데 조선에서 가져온 물건보다 적은 액수를 내놓는 건 체면이 안 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한 이 하사품을 내리게 되면서 사실상 이 조공을 바치러 온 조선 사신들을 뭐 굳이 올 필요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실상 이 조공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것은 조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책봉은요, 국왕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 형식적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죠. 이 4대 외교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요, 이 조선의 실리 외교고요. 뭐 아까 조공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조선의 실리 외교고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이 4대 외교를 통해서 200년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죠. 아울러서 경제, 문화적으로 실리를 얻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200년간의 평화가 있었는데요. 그 평화가 임진왜란을 통해 붕괴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자, 조선의 정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16세기 이후 통치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사화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양반층의 특권화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전세 제도가 문란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국가 재정이 피폐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력의 약화를 들 수가 있고요. 이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북쪽에서는 여진족, 남쪽에서는 왜구의 잦은 침탈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노략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왜구라는 말이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 왜구라는 표현은 사실상 일본 조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해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적단, 이 왜구는요,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명나라 역시 북로 남해라고 해서 북쪽에서는 몽골족, 남쪽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했던 바로 그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이 임진왜란 요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반군수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군수포제는요, 나라가 평안할 때 진영에 보낼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가로 배를 거두어 들이는 이 군사제도, 군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군대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배를 받침이고 군대를 이제 빠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군수포의 성행으로 국방력은 극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국시대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 불만 세력을 무마하고 대륙 진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내부 불만 세력이 없을 수는 없죠. 거기다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상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했죠. 언제든지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부 불만 세력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경쟁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1592년 4월 14일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부산성, 동래성이 함락되게 되죠. 동래성에서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4월 25일 그 10일 후에 순번사 2일의 상주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패배를 하게 되죠. 10일 만에 경부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4월 28일 신립의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이제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 동래성에 도착한 지 13일 만에 사실상 충주까지 충북까지 쳐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전투에서 패배하자 4월 30일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4일 만에 충주를 점령당한 지 4일 만에 한성이 함락하게 되죠. 다행히 같은 날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월 13일에는 평양성이 함락되고요. 함경도에서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로 잡히게 되죠. 사실상 이 왕자들이 포로가 되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여러 무리한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 평양성이 함락되고 함경도에서 이 왕자들이 포로로 잡히면서 이 조선이 내놓을 수 있는 이 방법, 비책이 너무 적어졌죠. 6월 22일에 선조는 의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이후 전국에서 의병의 봉기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7월 8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한산도 대첩은 상당히 중요한 전투죠. 왜냐하면 이제 왜군들이 사실상 수군을 이용해서 이 평안도까지 이 보급품을 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급로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 이제 전쟁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 다음 12월 25일 이효성이 이끄는 명예 원군 4만 3천이 도착하게 되죠.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하고요. 백제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효성 군대는 명군은요, 이제 한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포기를 하나, 그냥 여기서 일단 이 한강 이남은 왜, 한강 이북은 조선, 뭐 이런 식으로 국경을 정하나, 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사실에 격분했던 권율 장군은요, 2월 22일 권율의 행주대첩을 통해서 이 이여성 군대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제3자로서 관망하는, 아니 뭐 국토가 어떻게 되든 그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고, 일단 조선이 생명줄은 연장하는, 그러니까 한강 이북 정도만 그냥 가지면 뭐 반은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의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권율은 이 조선군만을 이용해서 가지고 행주대첩을 이 승리로 하게 되죠. 이 행주대첩에서는 이 여성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조선인들이 사실상 왜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처절히 싸운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율의 행주대첩 이후 사실상 바로 옆이죠. 이 4월 18일에는 왜군이 한성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5월에는요, 명과 일본의 화해 교섭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1594년 2월에 훈련도감이 설치되게 됩니다.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되죠. 7월 7천량 해전에서 이 조선수군이 대패하게 됩니다. 원균 장군이 이끌던 조선수군이 사실상 패전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학계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요. 여하튼 이 원균이라는 장군 자체가 이 육군이죠. 사실상 수군을 전담했다기보다는 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뭐 결국 이 수군의 생리를 잘 몰랐던 점이 패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대부분 이제 상륙작전보다는 이제 함포 사격을 중심으로 이제 해군의 전술이 이 시기에 고정이 됐는데 이 원균 장군은 상륙작전을 도모하다가 사실상 패전하게 되죠. 그런 점 때문에 뭐 원균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만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8월에는요, 남원과 전주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임진왜란 초반부에 사실상, 조선을 먹여 살렸던 호남 지역이 이제, 이 정유재란을 통해서 이 왜군의 말발굽 아래 떨어지게 됐습니다. 9월에는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고요. 명랑 대첩을 이루어내게 되죠. 10월부터 왜군은 남해안에 집결했고요.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800리의 성을 쌓고 농성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조명연합군의 수륙 양면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1598년 1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총퇴각하고요.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요. 그 이후 임진왜란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명랑대첩 누가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전선 열세척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백 척의 왜군을 이 격침시킬 수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울tur목이라는 곳이 이 상당히 조수 간만의 차도 심하고 이 물결도 거센 곳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곳으로 왜군을 들어오게 해서 이 조선군은 여기에 열세척이 일자진으로 맞서고 대부분 이제 물에 다 이 암초도 많기 때문에 이제 깨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열세척이 계속 칸포를 쏘아서 적을 괴멸을 시키죠. 전쟁사에서 상당히 이 평가를 받는 열세척의 배로 어떻게 300여 척을 400여 척이죠. 그걸 격침 시킬 수 있었는가? 그거는 어떤 모든 전쟁사를 하는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결국은 임진왜란 극복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순신의 수군은요,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외 수군을 연이어 격퇴하고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창지대인 전라도를 사수하고요, 황해를 통해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 시도를 좌절시키고요, 평안북도 의주에 있던 조정에도 계속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병은요, 농민이 주축이 되고요, 익숙한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죠?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홍위 장군이라 불리었던 곽재우 장군이 쓰시던 이 말한장이 보관돼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삼국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무엇보다도 조선에게는 너무 뼈아픈 전쟁이었죠. 이 조선왕조 통치 체제의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농촌이 황폐화되죠. 백성들 삶의 피폐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항상 과거의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보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전염병이 과거의 대부분의 전염병이 수인성 전염병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물 관리가 그리고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전쟁통에 무슨 물 관리할 여가가 어디 있겠어요. 여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경복궁이 불이 나면서 양안과 호적이 소실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적과 그리고 토지대장이 분실되는 것이죠. 불타버린 것이죠.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불국사와 사고가, 이 사고는 소위 말하는 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고가 불타고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에도 막부가 성립하게 되고요. 일본 문화가 이 임진왜란 이후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뒤가 더 중요하죠. 학자와 기술자를 이제 대거 납치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당시에 성리학이 또 발달하게 되고 그런 특징이 이 일본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명나라는요, 무리한 전쟁 참여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국력이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여진족이 크게 성장하여 후금을 건국한 뒤 이 명청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누르하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강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 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국내 상황과 후금이 새롭게 성장하는 국제 질서의 변동에 의해서 사실상 강해군의 중립 외교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명나라를 섬길 것이냐, 후금을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해군의 국내 정책을 살펴보죠. 강해군은 임진왜란 때에 이 피폐화된 이 조선의 국토를 사실상 복구해야 되는 복구 사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이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게 되죠. 세금을 거두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죠. 누가 어느 정도의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몇 명이고, 뭐 이게 있어야지 세금을 걷던 어떤 정책을 내놓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해군의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후 복구 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게 되죠. 성곽을 수리하고 무기 개발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아울러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요,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고요, 이 동의보감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이 대동법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동의보감을 편찬했다는 게 여러분들은 뭐 의학서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전쟁통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이제 죽게 되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고, 또 아울러서 질병 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약재를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 한의학서라는 것들이 약재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도 이제 마구잡이로 중국 책에서 베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죠. 약재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이 보감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약재를 일반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소개함으로써 사실상 질병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해군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면요,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 외교를 추진하게 되고요,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하기 위해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인조가 즉위된 뒤 강해군이 폐위당하고요, 이 북인 정권에서 서인 정권으로 이 정권이 교체되게 됩니다. 이 강해군의 모습이 있어서 그냥 좀 섬세하게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한편으로 보면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강해군입니다. 이 강해군 15년에 이기휘, 김유 등 서인 일파가 강해군 및 직권파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을 인조정변이라고 하죠. 이 강해군은요, 내정과 외교에서 비범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외란으로 인해 파괴된 사고를 정비하고요,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를 정비하고 서적을 간행한 뒤 이 대동법을 시행하고 군적 정비를 위한 호패법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만주에서 크게 성장한 후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도 했죠. 강해군이 제주도 유배 시절 지은 시조입니다. 시조를 한번 볼까요? 이 왼쪽부터 이게 너무 복잡하죠? 궂은 비바람이 성머리에 불고 습하고 역한 공기 백청 누각에 가득한데 창의 파도 속에 날은 이미 어스름. 푸른 산 근심 어린 기운이 맑은 가을을 둘러싸네. 돌아가고 싶어 왕손초를 신물나게 보았고 나그네의 꿈에는 제자주 서울이 자주 보이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안개자욱한 강 위에 외딴배 누웠구나. 자, 강해군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제주도에 유폐당했을 시절에 지은 시인데요. 사실상 국가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요. 이 강해군의 실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왕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복형인 임해군과 유일한 적통인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하고요. 임목대비의 호를 삭탈하고 경운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복동생 동복형을 죽이는 거는 일상적이죠. 왕자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형제들은 죽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유가 돼요. 만약에 강해군이 임금으로서 최후를 맞이했다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내려졌을까 하는 대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목대비의 호를 삭탈하고 경운궁에 유폐했다는 이유로 이 두 가지 이유가 돼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행위는 성리학적 윤리관에 비추어 폐륜으로 여겨졌고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도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거를 실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들 성리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강해군의 실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해군 측 이후 대북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권력을 잃었던 서인 세력들이 그러한 살인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켜 강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즉위시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한산성의 수호장대의 모습이에요. 수호장대라는 것은 이제 장군이 전체적으로 성 밑에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을 막을 것인지 그것을 수기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수호장대가 있게 마련이죠.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병자호란의 원인은요,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친명 배금, 그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죠. 이것은 당연히 후금을 자극한 것이고요, 후금의 침략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정묘호란은 1627년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사실상 조선군이 잘 막았어요. 사실상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형제 관계 정도로 이 화친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조선이 밀렸으면 아주 터무니없이 밀렸으면 아마 그냥 군신관계로 곧바로 갔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조선군이 제법 잘 싸워줬기 때문에 이 정묘호란은 그냥 형제의 관계를 맺는 정도로 화친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해 군신관계의 요구가 있었죠. 이러한 요구는 척하론이 우세해지면서 청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되죠. 그 결과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인조 임금이 이제 삼전도에서 머리를 9번 조아리면서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1627년 1월에서 3월까지요, 정묘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후금이 3만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죠. 이 조선과 후금은 형제관계를 맺고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군이 잘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개칭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이에 조선 조정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1636년 12월 2일 항상 이 북방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는 때는 이 강이 어는 한겨울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청태종이 10만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1636년 12월 14일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36년 12월 16일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게 되죠. 거기에서 인조는 40여일간의 농손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1637년 1월 22일에 강화성이 함락되게 되죠. 강화도가 함락되게 됩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이 청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청과의 관계가 되겠죠. 이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표면상으로 청과 사대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했습니다. 이 청나라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북벌운동과 북학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벌운동은요,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싣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은 이 구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명예에 대한 의리라는 말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상당히 모호하게 느껴지시죠? 효정은 송시열, 이완 등을 등용하여 북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서인들도요, 이 서인 집권 세력들도 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효정의 북벌을 지지하게 되죠. 18세기에는 정반대의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북학론이 대두된 것이죠. 여기서는 청의 앞선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이루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했던 학자 집단들입니다. 아울러서 청과 조선 간의 국경 확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면서 1712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 백두산 정계비는요, 청은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후 만주 지역이 자신들의 발상지라고 하여 신성시하면서 봉금지대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거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갈 수 없게 했던 것이죠. 17세기 후반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국경을 넘어간 우리 농민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하여 개척을 많이 하자 이에 청은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여 정계비를 세우자고 조선 조정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에 동이 토문이라고 했는데 이후로 토문강을 청은 두만강이라 하였고 우리나라는 송하강 상류의 지류인 토문강이라 하여 이 간도의 기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융이 3년, 즉 서기 1909년 일본은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청과 체결하게 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청나라와 조선 간의 이제 국경 획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동이토문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작고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이 토문강을 청은 두만강으로 보았고요. 우리나라는 이 송하강 상류의 지류인 이 토문강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간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일본은 만주 안봉선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이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지네들 멋대로 만들어서 이제 간도가 사실상 청나라의 영토인 양 되어버렸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국교 재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609년에 기유약조가 체결되게 되고요.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통신사 파견도 이루어지게 되죠.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 1607년부터 1811년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이 외교사절 파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죠.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17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침범한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정부의 조정에 이 수토 정책 추진이 계기가 되면서 사실상 이 수토 정책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외국과의 교류를 막는 이 세국 정책을 초반부터 명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지로 불러들이고 이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 관리 통제가 어려운 섬들을 포개하는 정책을 피다가 이 숙종 무렵이 되면 이제 수토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사실상 이 섬에 사람들이 살게끔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안용복이 활동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정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되죠. 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원래 이 비변사라는 것은 16세기 초에 왜구와 여진족에 대비해 특히 여진족에 대비해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회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던 비변사, 즉 임시회의 기구인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후 구성원이 확대되어 국정을 통괄하는 최고 정무 기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변사의 기능 강화는 결과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 3사의 기능이 변질되게 되죠. 이 3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논하는 기관이고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제는 공론보다는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사조직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실상의 3사 기능의 변질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량권의 변질이 있는데요. 중하급 관리의 인사권과 자기 후임자 추천권을 통해 자기 붕당의 세력을 확대하는데 이 전량권이 악용되게 되죠. 이 붕당 정치는 두 얼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학연에 따라 모인 사람이 공론을 내세워 국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죠. 사실상 제야 사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붕당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이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붕당 정치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림자도 있죠.
늘어나는 사족이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이 사실상 분당 정치의 이 부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사실상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이 분당 간의 갈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분당의 이익만을 앞세우게 되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항상 권력이 독점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썩는 냄새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권력은 집중이 되면 부패하게 되죠. 사실상 이 비판과 견제가 있을 때 이 권력을 잡은 사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에서 보여주는 바와 마찬가지죠. 이 분단 정치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죠. 이 선조 시대에는 동서로 이제 분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게 되죠. 사실상 선조 시대에는 동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인 사이에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경파인 이 북인이 이 강희군 시기에 집권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립 외교를 전개하게 되죠. 여기에 반발해서 인조 반정이 있은 후에 인조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인조는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상 병자호란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효종은요, 효종 시기에도 서인이 집권을 하고요. 이 시기에는 북벌 운동을 통해서 친명 배금 정책이 아니고 아예 이젠 노골적으로 북벌, 청나라를 이 조선의 말발굽 아래 짓밟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물론 말뿐인 것이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현종 때에는요,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뭐 쉽게 얘기해서 3년상이냐 1년상이냐 뭐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것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시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인은 사실상 완전히 제거가 되죠. 이 시기 이후로는 북인 세력들은 어떤 관직에도 나오질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인을 대표하던 남인들이 서인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황국 정치가 숙종돼 있게 되죠. 이제 분당 정치가 변질해서 서로 피바람이 나는 이 황국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의 권력 기반이 강화됐죠. 비변사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서인 세력들은 이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게 되죠. 훈련도감, 어영총, 그리고 총융청, 수호청 등의 중앙군영의 병권마저 이 서인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예속 논쟁이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죠.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탕평론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숙종의 황국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실상 숙종은 처음에는 남인, 그 다음에는 서인, 그 다음에는 남인,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거의 피냄새를 진동할 정도였다고 하죠. 사실상 이 황국 정치가 끝난 뒤에는 특정 붕당, 즉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서인들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게 되죠. 이 비판과 견제라는 붕당의 원리가 무너지고 공론이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탕평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죠.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왕권까지 위협하자 숙종은 탕평론을 제기합니다. 숙종의 탕평책은 편당적 인사로 황국의 빌미만 제공하게 되죠. 탕평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고위직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편당적 인사로 황국의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황국이라는 것은요, 시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일어난 정치적 시국이 바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황국이죠. 숙종은 이러한 황국을 통해 붕당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황국으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특정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숙종이 바란 바는 왕권 강화였는데 오히려 이 황국을 통해 나타난 것은 특정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붕당 정치는 변질되고 이제 왕권마저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견신환국을 살펴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남인일파가 정치적으로 대거 실각하게 돼서 경신대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647년 현적 15년에 2차 예송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남인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서인 중 김석주 등이 여의정 허적의 서자인 허견 등이 역모한다고 고하여 옥사가 일어나게 되죠. 종실인 이 복창군 삼형제와 허견은 물론 허적과 윤유도 이 경신왕국에서 상하대 당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남인 일파도 옥사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사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하게 되죠. 이 와중에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이 남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죠. 노론은 철저히 남인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소론은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느냐고, 어차피 상대 정파였고 뭐 우리한테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죽일 이유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그런데 오늘이 12강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주차 과제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선의 대외 관계는 4대 교린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4대 교린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난, 즉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은 한무제의 침략 이래 이전 시기 전쟁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사실상 이 양난은 맥없이 조선,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면 안 되죠. 교육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고려를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가 양난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붕당 정치와 황국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그리고 시험에 대한 공문들이 지금 쭉 학교들마다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대면 시험, 그 E클래스를 통한 시험으로 될 걸로 보여요. 저번 학기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발빠르게 계속해서 이제 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제 교수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여러 고문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E클래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기말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게 E클래스나 뭐 LMS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 이게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번에는 제가 본 경우로는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시험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에도 계속해서 메일이 날아들 걸로 보여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행히 뭐 저희 주위에는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환자가 없긴 한데 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여하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특히 이라니아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대학생활이라는 게 뭐 공부만이 다가 아니죠. 인간관계도 폭넓게 확장시켜야 되고 또 자신이 잘 알고 아니면 흥미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도 하고, 그리고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제 뭐 2학년 되고 나면 취업이 이제 또 뭐 군대 문제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지죠. 그래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현재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